제10차 선거대책위원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현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의 정책 행보가 현란합니다. 정신을 차리기 어려울 정도로 어수선하다는 뜻입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다가 국민이 동의하지 않으면 못한다고 했다가 다시 증세하지 않고도 가능하다고 말을 바꿉니다. 고갈위기에 처한 건강보험 재정을 털어 탈모 치료를 지원하겠다고 하고 표가 되는 듯 싶은지 이제는 소속 의원들까지 나서서 공약 홍보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후보께 묻습니다. 건강보험 재정 고갈되면 어디 가서 돈 벌어올 수 있습니까? 텅 빈 재정 곳간 어떻게 채울지 이야기해 보십시오. 지금 청년들과 미래 세대들은 알아서 채우든지 아니면 굶으라는 것입니까? 문재인 케어 때문에 건강보험료 왕창 올리지 않으면 건강보험 재정 2-3년 내 고갈 위기에 빠집니다. 이런 것은 외면하고 표 받으려 막 내지르면 암 환자, 치매, 난치병, 기타 중증으로 고통받고 시달리는 환자와 그 가족분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왜 복제약 약가 인하라는 정부에서 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은 생각하지 못하고 오로지 국고에 있는 돈을 박박 긁어 쓰자는 생각밖에 없습니까? 하기야 모든 것 빚내서 하자는 사람들이니 텅 빈 나라 곳간이나 청년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이런 것이 바로 임기 동안 해먹고 튀면 그만이라는 전형적인 먹튀 정권의 모습입니다. 그동안 한국 정치의 만국병이 정치인들의 지역주의 선동과 진영 정치인데 이제는 이런 포퓰리즘이 새로운 만국병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대선에서 더 좋은 정권 교체, 더 나은 정치와 미래를 위한 우리의 첫 번째 정치 개혁 과제는 포퓰리즘 추방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인기 영합 정치를 극복해내지 못한다면 정권이 교체돼도 대한민국 정치는 결코 나아지지 않을 겁니다. 저 안철수가 욕먹을 각오를 하고 두 전직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석방을 요구한 것도 눈 딱 감고 다 드리자고 하면 표에 도움이 될 줄 알면서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일관되게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거대 정당 후보들이 눈치 보며 피해가는 연금개혁, 주위에서 절대 하면 안 된다고 말렸지만 청년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기에 말씀드린 겁니다. 저 안철수는 포퓰리즘이 아니라 진짜 필요한 개혁과 국민 통합을 하자는 겁니다. 우리는 이번 대선에서 그동안 금기시되었던 우리 사회 곳곳의 기득권 깨기에 나서야 합니다. 기득권이 판치는 사회에서는 기회균등과 과정의 공정을 담보할 수 없고 당연히 결과의 정의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개혁의 본질이 뭡니까? 기득권을 깨자는 겁니다. 내로남불 그리고 반칙과 특권 없는 사회로 개혁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튼튼한 나라로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기반입니다. 지극히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원칙과 소신이 우리 사회와 정치의 중심에 서는 날까지
저 안철수는 조금도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갈 겁니다. 그런 저에게 여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반대한다면서 존재감을 위해 국민의 고통을 외면한다는 왜곡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참 딱하고 한심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온 국민이 코로나19로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문재인 정권의 무능 때문에 더 힘들었다고 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리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재난 가장 큰 피해를 보신 분들께 우선적이고 집중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서 그분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드려야 한다는 것이 제 일관된 주장입니다. 그것이 정의에 더 부합하고 공동체 정신에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당의 왜곡이 한심할 따름입니다. 다른 사람의 중병보다 내 손톱 밑에 가시가 더 아픈 것이 인지상정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건 개인의 차원이지 국정 최고 책임자가 되려는 사람이라면 생각이 달라야 합니다. 재난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은 생각 자체가 틀렸습니다. 아무리 표가 급해도 나라 돈을, 국민 혈세를 문재인 정권 시즌2 제작비로 쓰려 한다면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께서 절대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기득권 양당이 선거에 정신 팔린 사이에 가장 신난 사람들은 문재인 정권의 핵심들입니다. 임기 말에는 중요한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관례를 깨고 외교부는 요소수 사태 책임자를 OECD 대사로 발령냈고 법무부는 검사장 승진 인사를 예고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임기 말 알박기 인사, 보훈 인사가 계속될지 걱정입니다. 어떤 분들은 국민들 먹고 살기도 힘든데 알박기나 신경 쓰고 있나? 야당이 벌써 자리 생각이나 하느냐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자리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임명되고 있는 알박기 인사들은 임기 대부분을 차기 정부와 함께 하게 됩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하고 있는 짓은 단순히 사람 알박기가 아니라 새 정부가 하려고 하는 국정개혁 과제를 방해할 지뢰를 묻고 바리케이트를 치는 겁니다. 출래불사춘 봄이 와도 봄 같지 않다는 말이 있듯이 이런 인사를 저시하면 정권이 바뀌어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정권이 교체돼도 180석 야당이 총리 인준을 곱게 해줄 리 만무합니다. 장관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은 가뭄에 콩나듯 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위공직자와 산하 기관장들이 문재인 정권 사람들이라면 국정개혁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또 부정비리 제대로 파헤칠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고합니다. 이런 인사는 정당한 인사가 아니라 비겁한 인사입니다. 옳지 않습니다. 국민께서 새로 뽑을 다음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방해할 알박기 인사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저 안철수에 대한 상승 기류가 보이자 유치하고 치졸한 네거티브들이 조금씩 기승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역시 드루킹의 동료들답습니다.
조만간 저를 나무 위에 올려놓고 흔들었던 수많은 흑색 선전과 가짜뉴스 작업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될지 모릅니다. 저를 미래가 아닌 낡은 정치 프레임에 가두려는 수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앞만 보고 가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국민과 함께 가겠습니다. 오직 시대가 요구하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가리키는 길을 묵묵히 굳건하게 가겠습니다. 그 길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로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철수 후보의 정책 선거가 국민의 지지를 받기 시작하니 각 당의 후보들이 이제는 정신 차리고 정책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네거티브만 하다가 정책 선거하려니 적응도 안 되고 급하니까 자꾸 막 던지는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어리석은 탈모 공약과 윤석열 후보의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은 그저 듣기만 좋은 포퓰리즘 공약에 불과합니다. 윤 후보 공약대로라면 초급 간부인 하사보다 훨씬 많은 월급을 사병에게 준다는 것인데 내년에 병장 월급이 67만 6천 원이고 지금 하사 1호봉은 월 167만 원 정도입니다. 현재 하사와 병장의 월급 차이가 거의 2.5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면 하사 월급도 당연히 400만 원 이상으로 올리겠다는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연쇄적으로 모든 군 간부의 월급도 사실상 100% 이상 올려야 한다는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공익근무위원의 월급은 이것과는 또 다른 문제입니까? 병사 월급 200만 원 당연히 좋습니다. 이왕 던지시니 월 1000만 원은 어떻습니까? 안타깝지만 천문학적인 예산 도대체 어디서 나옵니까? 혹시 윤 후보께서 최근에 우리나라에 대량의 히토류라도 발견을 하신 겁니까? 초급 장교인 소위 1호봉의 월급이 172만 원인데 소대장보다 병장의 월급이 더 높습니다. 학군장교 같은 경우 군 복무를 2년 좀 넘게 하는데 군 간부들 월급이 동결이라고 하면 이제는 그 누구도 단기 복무 부사관이나 장교로 지원할 이유가 없어질 것입니다. 당 대표나 대선 후보가 군대를 안 갔다 왔으니 이런 헛소리 같은 공약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미 안철수 후보는 우리 군 장병들의 처우에 관해 현실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공약을 2호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단계적인 준모병제 실현으로 예산을 확보해 전역 장병에게 사회진출지원금 1천만 원을 지급하고 경계근무는 AI와 과학 시스템으로 대체하여 자기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을 제공해 군 복무가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는 곳이 아닌 기회와 도약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비군의 처우와 권익 신장을 위해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 받아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많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장교 시절 예비군 훈련 준비해봤지만 준비하는 군이나 훈련에 참여하는 예비군이나 서로 너무나 힘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예비군 훈련 시 훈련 수당으로 10만 원 정도는 충분히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적절한 보상만이 훈련다운 훈련이 될 수 있고 강한 예비군을 육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군의 정년 관련되어 현재 경찰과 소방공무원, 일반직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임용 혹은 임관이 되면 30년 이상 정년이 보장되지만 군대만 유일하게 진급을 하지 못하면 정년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는 대부분 청년층인 중기 복무 전역자들의 취업 문제로 이어져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더 고민하고 점차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철수 후보만이 현실 가능한 공약으로 청년의 미래가 보장되는 더 강한 군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생 투어 중에 만난 시민들의 반응도 나날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안철수 후보를 보는 시민들의 반응이 대선 후보를 보는 호기심이나 단순한 반가움이었다면 최근 안철수 후보를 만난 시민들은 안 후보에게 생활의 어려움과 민원을 절절하게 호소하며 꼭 대통령이 되어 이런 문제를 해소해 달라고, 꼭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부탁과 응원을 하고 계십니다. 좋은 제안들도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국민 여러분의 신뢰와 지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저는 대통령 후보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도덕성과 인성면에서
기대 수준을 맞추지 못한 양당 후보와는 확연하게 비교되는 안철수 후보에게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국민 여러분께 안철수가 하려는 정치가 어떤 것인지, 어떻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지 안철수의 공약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십사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초격차 과학기술을 통한 G5로의 성장 전략을 제시한 555 공약, 그동안의 상황에 대해 가장 정확한 예측과 대응책을 내놓았음이 증명된 코로나 공약, 미래 세대의 빚을 안겨주는 연금의 개혁을 위한 공약, 청년들의 일가정 양립 어려움과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 공약,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성장과 일자리, 복지 선순환을 이루기 위한 공약 등 안철수의 경험과 지식과 경륜이 바탕이 된 공약은 다른 후보들의 공약과 차별화됩니다. 비교해 보시면 왜 안철수만이 준비된 대통령인지 아실 수 있습니다. 표만 쫓는 포퓰리즘 공약, 눈치를 보는 갈팡질팡 공약, 갈등을 조장하는 공약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비슷해 보이는 공약일지라도 후보가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 경우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단순하게 외워 전하는 경우와는 나중에 실현되는데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준비된 대통령, 그리고 실질적인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는 대통령, 여러분께서 경험 있고 능력 있는 안철수를 선택하시면 확실한 정권 교체, 그리고 더 좋은 정권 교체가 가능합니다. 정권 교체 대통령 후보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CBS가 의뢰한 가상 양자 대결 여론조사 결과 안철수 후보 42.3, 민주당 후보 28.9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후보 34.4, 민주당 후보 33.6인 것과 크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에 따른 다른 정당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언론에서는 본격적인 안철수 후보 견제가 시작됐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쓴소리나 비판은 경청할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저급한 인신공격, 흑색선전과 저질 언어를 동원한 공격은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힘겨루기, 밥그릇 싸움 같은 당내 분란을 땜질 봉합하면서 우리가 단일화에 몸이 달았다고 엉뚱한 발언을 했습니다. 말장난에 국민은 짜증나고 역겹고 화가 납니다. 정책 경쟁을 합시다. 삶의 질을 높여줄 최적의 후보가 누구인지, 누가 가장 준비된 후보인지 토론하는 정책 선거가 도리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야권 단일화 얘기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단일화 과정 겪으시면서 아쉬웠던 점이 뭐였는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대선과 서울보궐선거 이 단일화 과정 어떻게 상황이 다르다고 인식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단일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 질문 드립니다. 후보님 그러면 단일화를 아예 완강하게 안 하실 건지 아니면은 대화의 가능성은 열어두시는 건지 조금 궁금합니다. 같은 질문을 계속 하시니까 참 앵무새처럼 같은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 단일화 질문 아닌 다른 질문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때까지 많이 좀 답변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후보님 아까 제가 첫 번째 질문에서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단일화 과정에서 어떤 점이 아쉬웠는지 말씀 부탁드린다고 질문드렸어요. 국민 여러분들이 저한테도 오히려 여러 가지 아쉬운 점들을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세요? 지금 정치권에서는
때아닌 멸공 논란 관련해가지고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런 식의 논의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그 사병 월급 2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부사관 월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00만 원이 안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부사관 월급 또는 장교의 월급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 기억에 예전에 국민의힘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부사관 월급이 사병 월급보다 적으면 누가 부사관에 지원하겠냐고 그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와 관련해서 저는 국민의힘에서 답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더 질문 없으시면 저희가 10시 인터뷰인데 지금 여가부 폐지 논란도 한창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대표님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종합적으로 정부 개편안에 대해서 발표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과학기술 부총리제는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 말고도 지금 현 시대에 맞게 어떻게 정부 조직 개편이 이상적인 것에 대해서 발표를 할 때 그때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동을 해야 돼서 다음 질문을 다음에 받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 멸공 논란은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올리고 윤석열 후보가 올린 건데 그거와 관련해서는 혹시 말씀이 없으신가요? 그냥 소위부답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